해시태그 오늘은 누구나 꿈꾸는 재벌가의 추악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결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 한남동 언덕 위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대저택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한국그룹 회장 박재성이 자신의 서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 장남 박현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 계산적인 빛이 스쳐 지나갔다. 늦었네요, 형님. 뒤따라 들어온 차남 박현민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박재성 회장의 젊은 후처 이소영. 그녀의 손에는 아직 피가 묻은 페이퍼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내가 죽였어요. 이소영의 떨리는 고백과 함께 한국그룹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상속전쟁의 막이 오르기 시작했다. 20년 전 부산 감천문화마을. 엄마, 배고파요. 11살 소녀 김지연은 엄마의 치마폭에 매달려 있었다. 비좁은 달동네 집에서 홀어머니와 둘이 살던 그들의 삶은 궁핍 그 자체였다. 조금만 기다려, 지연아. 엄마가 일자리를 구하면. 김순자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삼켰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차갑고 잔인했다. 그때였다. 검은 벤츠 한 대가 좁은 골목길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 바로 젊은 시절의 박재성 회장이었다. 김순자 씨 맞습니까? 네. 누구신지요? 박재성입니다. 한국건설 대표이죠. 댁의 남편분께서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재성의 말에 김순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남편 김동우는 한국건설의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보상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지금 와서 무슨...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보상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재성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따님을 제가 키우겠습니다. 뭐라고요? 좋은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유학도 보내고 대학도. 그대께서는 안심하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김순자는 갈등했다. 딸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현실적으로 지연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결국 그날 김지연은 박재성을 따라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 이소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15년 후 서울 강남구 한국그룹 본사. 소영아, 정말 대학을 졸업했구나. 박재성은 26이 된 이소영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그녀는 박재성의 후원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이제 한국그룹에서 일하게 됐다. 하지만 이소영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아빠를 죽게 한 건 바로 너야. 그리고 엄마를 홀로 두고 죽게 만든 것도. 사실 김순자는 딸을 보낸 지 5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소영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박재성이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이소영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박재성은 그저 흐뭇하게 웃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한국그룹 전무실. 저 여자가 뭐가 특별하다고. 박현우는 이소영이 회사에 들어온 것을 못마땅해 했다. 아버지가 후원한다지만 결국 남의 자식이었다. 게다가 점점 아버지의 신뢰를 받아가는 모습이 위협적이었다. 형, 걱정할 것 없어요. 어차피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친아들이잖아요. 차남 박현민은 형보다 더 교활했다. 겉으로는 이소영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녀를 제거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다. 3년 후, 이소영은 이제 박재성의 비서실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미모는 회사 내에서 화제가 됐고 박재성 역시 그녀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됐다. 소영아, 내가 없으면 회사 일이 안 돌아갈 정도야. 박재성의 말에 이소영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들을 천천히 갚아줄 거야. 이소영은 비서실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한국그룹의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탈세, 부정부패,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
박재성과 그의 아들들이 저질러온 온갖 범죄 행위들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밤 박재성의 서재. 회장님 야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소영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소영이가 챙겨줘서 고마워. 그런데 박재성이 이소영의 손을 잡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 외로움을 많이 느껴. 현우와 현민이는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고. 회장님, 소영아, 나와 결혼하지 않겠니? 이소영은 순간 놀랐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기회였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딸 같은 존재인데요. 아니야. 너는 이제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여자야. 나의 사랑하는 여자고. 이소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면. 알겠습니다.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6개월 후 웨스틴 조선호텔. 박재성과 이소영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회장이 미쳤나? 자기가 키운 여자와 결혼하다니. 그것도 아들들보다 어린 여자를. 박현우와 박현민 형제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형,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저 여자가 아버지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소영은 이제 한국그룹 회장 부인이 됐다. 그리고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겟은 박현민이었다. 그는 회사 자금을 유용해서 개인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소영은 은밀히 증거를 수집하고 익명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또한 언론사에도 제보를 넘겼다. 한 달 후 한국그룹 차남 박현민 씨 회사 자금 100억 유용 혐의로 구속. 뉴스가 터지자 한국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아버지, 이건 누군가의 음모예요. 저는 억울합니다. 구치소에서 박현민이 울부짖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박재성은 충격에 빠졌다. 자식이 회사 돈을 훔쳤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펐다. 소영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현민 씨가 스스로 저지른 일이에요. 이소영은 겉으로는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하나 해치웠어. 다음은 박현우 차례야. 마이너스. 박현민의 구속 이후 박현우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이소영의 손은 이미 그에게도 뻗치고 있었다. 박현우의 약점은 도박이었다. 그는 몰래 불법 도박장을 드나들며 수십억 원을 탕진하고 있었다. 더 심각한 건 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소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박현우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어느 금요일 밤 강남의 불법 도박장. 이번에는 꼭 따겠어. 박현우는 이미 50억 원을 잃은 상태에서도 계속 판을 벌이고 있었다. 알코올과 흥분으로 판단력을 잃은 그는 회사 주식까지 담보로 걸었다. 하지만 그날도 결과는 참패였다. 현우야, 이제 갚을게. 150억이야. 언제 갚을 거야? 조직폭력배들이 박현우를 위협했다. 박현우는 공포에 떨었다. 그 순간 도박장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다 엎드려. 불법 도박 현장 단속이다. 이소영이 미리 신고한 것이었다. 박현우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그의 도박 사실과 회사 자금 유용 혐의까지 드러났다. 다음 날 아침 한국그룹 장남 박현우도 구속. 형제가 연이어 범죄 행위.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국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박재성 회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소영아,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나 봐. 박재성은 술에 취해 이소영에게 눈물을 흘렸다. 여보, 이제는 저만 믿으세요. 제가 회사를 지켜나가겠어요. 이소영의 말에 박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에게는 이소영밖에 없었다. 박현우와 박현민이 모두 구속되자 박재성은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죽으면 회사는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아들들은 모두 범죄자가 되었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소영뿐이었다. 어느 날 밤 박재성의 서재. 소영아, 내가 유언장을 바꾸려고 해. 유언장을요? 응. 현우와 현미는 이제 내 후계자가 될 수 없어. 너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싶어.
이소영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복수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보, 그럼 아드님들은 어떻게 해요? 걔들한테는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만 주면 돼. 나머지는 모두 내 몫이야. 박재성은 즉시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다. 한국그룹의 지분 60%, 부동산 현금까지. 총 5조 원에 달하는 재산이 이소영에게 상속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소영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6개월 후, 박재성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스트레스와 술로 인해 간경화가 진행됐고 의사는 시한부 판정을 내렸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여보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어요. 이소영은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박재성이 죽기 전에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복수를 시작했는지. 그날 밤, 여보, 제게는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기야? 저는 김지연이에요. 뭐? 20년 전에 여보가 데려간 그 아이요. 김동훈의 딸. 박재성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지연이가 너였다고? 네. 그리고 제 아버지를 죽인 건 여보예요. 안전사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보가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죠. 그건 사고였어. 사고요? 그럼 제 어머니는 왜 죽었을까요? 저를 보내고 나서 외로움과 절망으로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여보가 연락을 막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도 지켜보지 못했고요. 박재성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복수한 거야? 현우와 현민이를?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이소영은 서랍에서 페이퍼 나이프를 꺼냈다. 소영아. 아니, 지연아. 제발.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소영이에요. 여보가 만든 이소영이죠. 그리고 그 순간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서 조사실. 그래서 회장을 살해한 건 인정하시는 거죠? 네. 하지만 정당방위였어요. 이소영은 당당하게 말했다. 정당방위라고요? 박재성 회장이 제 정체를 알고 나서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소영에게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었다. CCTV 영상을 조작했고 증인도 매수했다. 박재성이 먼저 칼을 들고 위협했다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더 중요한 건 유언장이었다. 박재성의 모든 재산이 이소영에게 상속되는 내용이었고 이는 법적으로 유효했다. 같은 시각 구치소. 뭐라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박현우와 박현미는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모든 유산을 이소영에게 물려줬다고? 이건 말이 안 돼. 형제는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은 이미 범죄자였고 법정에서 다툴 자격도 없었다. 6개월 후, 이소영은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됐다. 첫 번째로 한 일은 회사명을 바꾸는 것이었다. 한국그룹에서 지연그룹으로.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모두 청산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이소영의 기자회견은 화제가 됐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 회장의 등장에 언론과 대중은 열광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박재성이 죽은 후 그동안 수집한 한국그룹의 범죄 증거들을 모두 공개했다. 정치인들과의 유착, 탈세, 부정부패.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 결과 박재성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어느 날 저녁 부산 감천문화마을. 이소영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20년 만에 찾은 고향이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우리 가족을 파괴한 그놈들에게 복수했어요. 무덤 앞에서 이소영은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다. 이제 엄마와 아빠가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년 후, 지연그룹은 이소영의 리더십 아래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났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뒀다. 박현우와 박현미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들은 이제 무일푼이 된 상태였고
사회로 나와도 갈 곳이 없었다. 형님, 우리가 저 여자한테 완전히 당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너무 얕봤어. 하지만 이소영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박현우와 박현민에게 편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지연그룹 회장 이소영입니다. 아니, 김지연이라고 해야겠네요. 20년 전 여러분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죽이고 제 어머니를 절망 속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수는 여기서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증오와 복수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출소하면 제게 연락하세요. 새로운 기회를 주겠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용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마이너스 김지연 올림. 편지를 읽은 형제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5년 후. 이소영, 아니 김지연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 하나가 됐다. 지연그룹은 사회공헌과 윤리경영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출소한 박현우와 박현민은 지연그룹의 말단 직원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점차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됐다. 어느 봄날 한강공원.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박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당신이 우리를 용서해준 게 기적 같아요. 김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복수가 끝나면 누군가는 용서를 시작해야죠. 그래야 진정한 승리거든요.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변에서 과거의 원수들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김지연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에 있다는 것을. 해시태그 복수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따뜻한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